네, 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면역TV, 저는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섬유근육통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섬유근육통은 제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다발성 통증 질환을 연구를 하면서 꼭 같이 연구를 하게 되는 질환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증상이 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또 다른 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섬유근육통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고 또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알아보고 뭐 원인과 치료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순차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섬유근육통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섬유근육통이 뭔지 제가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온몸이 다 아픈 병입니다. 온몸이 다 아픈 병이고 거기다가 이제 피로감이나 우울증, 불면증 이런 증상들이 좀 같이 있을 수가 있는 병이고요. 환자분들이 보통 아침에 일어나시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증상도 같이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조금이라도 운동이나 활동을 하면 통증이 좀 심해지거나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 통증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다양한 편인데요. 어떤 경우, 제일 많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온몸이 찌릿찌릿하면서 아프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고, 이제 어딘가가 좀 굳어져가지고 풀어지지 않아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욱신욱신거리는지 얼얼하던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뭐 이제 몸 깊숙한 곳에 통증이 있거나, 뭐 이제 뜨거운 느낌, 시린 느낌 이런 다양한 느낌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유근육통 앓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은 야 저거 꾀병 아니야?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신기하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섬유근육통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지내기 불편하고 그 괴로운 병이기 때문에 이 섬유근육통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섬유근육통의 진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알아볼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촬영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시고, 저 증상이 내가 섬유근육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병원에 가신다고 해서 바로 섬유근육통으로 진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유근육통이라는 거는 다른 질환이 다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그 진단이 내려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손목이랑 무릎이랑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피 검사를 해봤을 때 뭐 류마티스 인자도 나오고 염증 수치가 많이 나오게 되면 보통 류마티스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깨랑 무릎이 아파서 갔는데 뭐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이고 어깨는 회전근개 염증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이제 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영상 검사도 해보고 피 검사도 해보고 이것저것을 했는데 별로 어떤 원인을 찾아내기 힘들고 환자가 전신이 아프다고 하고 이런 경우에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섬유근육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섬유근육통을 모든 원인 불명의 통증에 섬유근육통이라는 병명을 다 붙여버리진 않습니다. 그 섬유근육통도 이제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섬유근육통을 앓으시는 환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조금 아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기준을 2011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립한 진단 기준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2016년에 그 진단 기준을 다시 개정을 좀 했고요. 그 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혹시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한번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인체를 이제 그 부분을 나눠 가지고 그 부분 안에 몇 개 부분의 통증, 어디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로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피로감이라던가 인지 능력의 저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행 시의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이제 해당이 되면은 점수화 시켜서 섬유근육통으로 보통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자료를 좀 찾아보면은 그 이제 저널 오브 페인 리서치라고 해서 이제 통증에 관해서 좀 유명한 저널이 있는데 거기 실린 논문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ABC 진단 기준이라고 해서 A가 뜻하는 것이 이제 통각에 대한 과민, 그러니까 통증을 더 일반적인 경우보다 심하게 느끼는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것이
한쪽이 아니고 양측성으로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몸의 중심축이 되는 이 그 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또 병을 앓고 고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진단 기준을 같이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진단의 정확성이 높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피검사나 영상검사에서 별로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섬유근육통의 진단은 사실 아직까지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형외과나 이제 통증의학과 이제 근처에 있는데 내원하셨다가 추측성으로 해서 섬유근육통을 진단을 받고 어떤 약물 치료들을 받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섬유근육통에 사용하는 약물들이 보통 항우울제나 이제 항정관제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오래 복용을 했을 때는 몸에 악영향을 주거나 병이 더 만성화되고 통증이 만성화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섬유근육통이 의심이 되신다면 좀 섬유근육통 환자를 많이 본 경험이 있는 전문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 것이 이제 섬유근육통의 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이제 학계 정설로는 섬유근육통의 정확한 원인은 사실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조금 분비가 저하가 되면서 전체적인 몸의 호르몬 균형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불면증이라던가 피로감, 우울감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통증이 통각 과민이 생기면서 나타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뇌 문제들 때문에 그 통각 과민이 나타나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섬유근육통을 환자분들을 전문으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이라던가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부분이 원인이 돼서 이 인체에 보면은 신경계와 면역계, 호르몬 계통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축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균형이 깨지면서 체질적인 밸런스가 무너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통증이 생긴 다음에 또 이제 통증이 만성화되면서 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통각 과민 형태로 해서 그 병이 더 진행이 되고 심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섬유근육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게 섬유근육통을 앓으시는 분들, 또 이제 섬유근육통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뭐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봤을 때는 일단 섬유근육통을 전문으로 진단하는 병원에서 좀 제대로 된 진단과 이런 것들을 보시고, 치료 방법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약물 치료만 고려를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한방 치료도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요새 좀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치료 방향을 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 이어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섬유근육통에 좀 많이 처방되는 약물들과 그 약물들의 특징과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섬유근육통 앓으시거나 좀 의심이 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